네, 대선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주자들의 정책 발표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2대남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YTN 정례 여론조사 결과까지 대선 관련 소식 준비했고요. 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첫 물량이 내일 들어오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 발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현장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간 현재 현장 상황 취재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두 후보의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산업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e스포츠 활성화와 게임 사기 근절 등을 담은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 등 최근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명이 실종된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드론과 구조견을 활용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동해상에 발사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찾아 참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산업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 공약으로 20대 남성 2대남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놓은 공약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찾아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제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높여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시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관 신투자 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뒤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의 대통합 방침에 따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양당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한 합당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붙였고 결과는 잠시 뒤인 오후 3시쯤에 나옵니다. 중앙위에서 가결되면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양당은 모레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청년층 표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게임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윤 후보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게임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 저변을 넓히고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이라 불리는 온라인 게임 경기를 관전합니다. 국내 e스포츠 프로 10개 팀이 벌이는 롤리그 개막전인데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 특히 20대 남성 표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선거에 들어가면 양비론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 본인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서 단일화를 하고 싶을 거라면서 자신들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시대 교체를 이루려면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일화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를 찾아 최근 자신이 발표한 친환경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지금 이 사건이 정치권 공방으로 또 번졌군요. 네, 야권에서는 일제히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 사퇴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의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의혹 수사 때와 비슷한 패턴이라며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하다면서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엄중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은 죽음으로 떠밀려가는데 이 후보는 가증스러운 미소만 띠고 있다며 목덜미가 서늘해진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흑색 선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인과 이 후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숨진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우세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9.6%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에 앞섰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만 18세부터 40대까지는 안철수 후보를 많이 선택했고 50대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윤 후보를 고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울경,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 적합도가 높았고 제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적합도가 우세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대전과 세종 충청, 강원, 대구 경북은 오차 범위 내를 기록했습니다. 성별로 나눴을 때는 남성의 경우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여성의 경우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두 후보 단일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을 때를 물었습니다. 윤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윤 후보가 43.6%, 이 후보는 38.1%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안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안 후보가 42.3%, 이 후보가 33.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7.1%로 가능하다는 의견 43.5%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높았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현재 다자구도에선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내홍을 수습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3%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안철수 후보도 YTN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상승세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6.9%로 오차 범위 아닌 2.3%포인트 차이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2%로 YTN이 의뢰한 조사에서도 첫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1.1% 순이었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 지지율이 60대 이상 지지율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 지지율이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았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밀렸습니다. 30, 40대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세했고 50대는 초박빙, 60대는 윤 후보 우위였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에서 이탈했던 20대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급속히 복원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030, 특히 20대 표심이 요동쳤으며 그에 따라 대선 전체 판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한 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수습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63.3%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해소됐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습니다. 또 윤 후보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찬성이 51.9%, 반대 38.5%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로 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응답자는 반대로 폐지 반대가 47.1%로 더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36.8%,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 42.1%, 기타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는 16.3%로 정권 교체 여론을 합치면 58.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2.6%포인트 차이였고 안 후보 상승세에 따라 국민의당도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38.8%로 40%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피해자이자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을 벌인 이 씨가 근무했던 재무관리부서는 물론 사내의 윗선 지시나 공범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서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달 회사 돈으로 금괴를 매입하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고는 범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내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모레부터 사용되는데 65살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이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정부가 오늘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밝혔는데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내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이자의 먹는 치료 알약이 내일 오후 국내에 들어와 모레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내일 2만 1,000명분이 우선 들어오고 이달 말까지 10,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단순 계산으로 하루 1,000명 이상 먹는 약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65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인데 방역 상황과 공급량에 따라 투약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뒤 닷새 안에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뒤 하루에서 하루 반 이내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등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를 투약했더라도 격리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주 중반이라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로 좀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88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300명 가까이 늘었고 엿새 만에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3명이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청해부대 확진자가 집단 귀국한 지난해 7월 22일을 빼곤 계속 100명 아래를 유지해왔는데 지난달 29일 세 자릿수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 5일엔 200명을 넘었고 오늘은 30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14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어제보다 31명 줄어 749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2명이 발생해 누적 6,1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4% 떨어져 43%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50개, 경기가 367개, 인천은 76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693개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4%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노바백스 백신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미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인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적고 유통과 보관이 쉽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으로 영국 임상에서 89.7%, 미국 임상에서는 90.4%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거세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잠시 활기를 띠던 공항은 다시 한산한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오미크론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72시간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혜리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예. 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공항도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점심시간에 제가 이곳 공항을 둘러봤는데요. 인근 식당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들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여기 인천공항 입국장도 북적이기는커녕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한산했는데요. 출국장에도 대기줄이 거의 없고 티켓 발권 창구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일부 국가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인파가 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특히 2달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하루 평균 입국 승객은 5,800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입국자 수는 4,100명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국내 입국자 수는 줄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에 감염된 비율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목사 부부가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로 확인됐던 지난해 12월 초 검출률 5%와 비교하면 급증한 겁니다. 이제 국내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는 2,300명을 넘어섰고 이번 달 안에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방역 당국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지침을 또 강화하기로 했죠. 네, 한국에 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출발일 0시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내일부터는 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72시간 안에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데요. 오래전 검사를 받고 72시간 안에 음성증명서만 발급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발생한 뒤 방역당국은 입국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고위험 11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단기 입국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일부 해외 입국자는 한때 자가격리가 면제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집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관련 대응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오미크론 우세종화 분수령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광주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요. 추가 붕괴 우려로 우선 드론과 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붕괴 사고 이튿날인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현장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6명이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여기서 수십 미터 떨어진 저 뒤편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피해 우려 때문인데요.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찢겨진 콘크리트 면이 철근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국은 구조가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오늘 오전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실내는 지하층부터 꼭대기까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실외는 지금도 일부 붕괴 가능성이 있어 구조팀을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신 구조견 6마리와 구조견을 다루는 이른바 핸들러들을 현장에 투입해 우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실외는 드론에 달린 열 화상 카메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 작업이 부득이 지연되면서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실종자들의 소재가 파악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외벽 등이 무너진 건물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창호 공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고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45분쯤인데요. 당시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작업 높이가 39층이라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수 있고 거푸집이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게 그 추정입니다. 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보통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서 보통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업을 만약 하더라도 콘크리트 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확하게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붕괴 사고 이후 수사기관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무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붕괴 원인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CCTV를 확인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광주지검과 경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가 또 7달 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시공사와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공사를 추진했던 업체입니다. 같은 회사가 광주에서 7개월여 만에 재차 대형 건물 붕괴 사고를 낸 겁니다. 유병규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우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국은 조금 전 현장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 진행 중인 광주에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건물 외벽 붕괴 사고 등 최근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에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 이른바 무법지대 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305세대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입주자들에게 근거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전기 차단과 자물쇠 파손, 그리고 현관문 용접이 횡행하는 무법지대가 된 실태가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법을 통해서 뭘 권리를 행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이 2달여 동안 이어지다가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경찰이 그동안 있었던 소극적인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 결론을 빨리 내지 못했다며 대응 방침이 늦게 수립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접수한 72건 가운데 14건은 입건할 정도로 현장 조치에 애써왔고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자문받으며 해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른바 무법 아파트 출동 시 적용될 3가지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기 차단을 비롯한 직접적인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분양자가 입주할 때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뒤 비용은 시행사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드럼통처럼 집이 아니라 복도에서 위협 행위를 하면 직접 파손은 아니기에 현장 대응이 어려워 고소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권리가 있고 또는 없고에 대한 판단조차가 애매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경찰이 투입해서 물리력 행사를 막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결국 피해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경찰의 대응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이 내일 국내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먹는 치료제 관련 내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당국이 구체적인 도입 계획 그리고 활용 방안 발표를 했는데 일단 우선 투약 대상자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런 초기에 도입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투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장 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경우에는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나 아니면은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치료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적으로 투약하는 대상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라든지 다른 치료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재택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부터 먼저 투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면역력 약한 분들 중에서도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재택치료를 하시거나 생활치료에 입소해 계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혼선을 줄이려면 명확한 안내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복용하고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총 2가지 약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알로 구성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제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한 번 드실 때마다 총 3알의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5일 동안 복용하시게 되면 전체 복용이 완료가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깜빡하고 챙겨 드시지 않거나 혹은 복용 도중에 증상이 개선돼서 나중에는 더 복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항균제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복용을 하시면 그 전체 일정을 다 복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약물 복용을 깜빡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다음 일정부터 복용을 하셔서 5일까지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내가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래도 안 드시면 안 되고 받은 물량을 다 5일분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이제 처음 도입되다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은 대부분 좀 경미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지금 임상 3상 시험이 완료가 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이 3상 시험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 약을 복용하신 분과 위약을 복용하신 분 사이에서의 이상 반응 사이에서의 발생률 차이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정도의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백신에서 보듯이 매우 많은 분들에게 투약되었을 때는
잠재적으로 매우 드문 이상 반응의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체계 같은 것들을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복용 대상에서도 뭐 임신부라든지 혹은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런 긴급 승인 약물 같은 경우에는 투약 기준은 명백합니다. 투약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자체의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아니면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투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 약제가 새로 나온 약제인 만큼 여러 가지 특히 신장질환이라든지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대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크다고 임상 현장에서 판단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투약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의 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안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단해서 배송받고 그리고 투약하는 데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약제가 다른 약제와 다른 점이 증상 발현하고 5일 이내에 복용해야지 완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5일 이내에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약제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전체의 확진자를 추적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지 5일 이내에 발견해서 투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와 당국의 예상으로는 2월이나 3월 정도가 되면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점에서도 5일 이내에 발견할 수 있는 역학조사 체계와 진단검사 체계가 간소화되고 효율화되어서 존재해야지만 이 투약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진단검사가 간소화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PCR 검사에 기반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검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면 예. 그리고 검사에 있어서 양성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신속 진단 검사도 충분히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만 명,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PCR 진단 검사의 여력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될 가능성도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선구매 계약이 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인데 지금 내일 들어오는 거는 팍스로비드고요. 이 몰누피라비르의 경우에는 아직 식약처 승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 안 된 겁니까? 네, 긴급 승인은 결국 투약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손해보다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팍슬로비르드와 몰누피라비르의 중요한 차이는 팍슬로비드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을 87%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는 미국은 긴급 승인을 냈지만 다른 나라들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식약처가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오늘 이제 허가를 했는데 이거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아니라 기존 그 독감 백신 같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긴급 승인이 늦어지고 개발 과정이나 보급 과정이 늦어진 면이 있어서 이미 3차 접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mRNA 백신이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새로 개발된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새로 개발된 플랫폼의 불안감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노바백스 같은 과거에 사용했던 플랫폼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래도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방역 패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법원 판단도 나올 텐데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서 또 앞으로 향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든지 하고 또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들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백신의 효용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필요한가와 백신이 필요한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전 세계 당국들이 공통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가 중복돼서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급 멈춤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 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면서 예. 방역 패스의 적용을 늘린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든 방역 조치가 다 동시에 강화가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들께서 조금 힘들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에 현행 거리두기 완화 여부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오늘 법원의 이 방역 패스 관련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인데요. 이 거리두기 금요일날 발표 내용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많은 전문가와 당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3월 정도가 되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월 말 정도가 되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방역 조치가 최대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어야지 오미크론에 대응할 준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의료체계 개편이라든지 추가 접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오미크론에 대응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영국에서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부스터샷을 맞아도 2달 반이면 방어력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4차 접종도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3차 접종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거의 3달 정도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중증화 예방 효과도 매우 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3회 접종의 효과는 명백합니다만 4회 접종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쯤은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회차 접종에 있어서는 오미크론의 유전체 염기 서열에 맞춘 그런 새로운 업데이트 백신이 도입이 된다라면 전체적인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4회 접종은 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교수님. 그 확진자 수 가운데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오늘 최대치를 기록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도 입국자 관리를 강화해서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해서 이 증명서를 내도록 했는데 이 정도 조치면 충분할까요? 과거에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에는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극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 국경을 닫지 않는다라면 효과가 없을 정도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로 최대한 유입을 지연시키고 어느 정도 여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세종이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수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경을 봉쇄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정도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 이모 씨의 범행 경위는 물론 회사 내의 공모 여부, 특히 윗선 지시 의혹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2,215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씨가 근무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재무관리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이 씨의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씨의 가족들이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등을 횡령의 공범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수천억 원대 횡령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의 범행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나 회사 내 공범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체 파악한 결과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달 회사 돈으로 금괴를 매입하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번에 확인된 압수물을 분석해 공범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횡령 사건을 공시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돼 주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경찰도 이 씨의 주식 투자 손실액을 750억 원 정도로 확인한 만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은 금괴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오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인 2020년보다 36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인 2020년 취업자가 워낙 많이 줄었고 비대면 산업 호황과 최고 실적을 기록한 수출 덕에 일자리가 일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는 15만 명이나 급감했고 숙박과 음식점업도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비대면과 정부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3만 명 늘며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는 1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을 4.1%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이 이어질 경우에는 3.4%까지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각 11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5.5%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2%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지난해 6월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재정 지원 감소,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위축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이 이어질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올봄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3.7%로 지난번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1%로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유로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직전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2.9%로 0.3%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낼 때 한국의 전망치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각국의 통화 정책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데이비드 멜펠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에 동시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포괄적 정책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올 하반기에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른 수단인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임을 위한 미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we will,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지난해 11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5.7%로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더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 하반기 유동성 축소를 위한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t some point, perhaps later this year, we will start to allow the balance sheet to run off. And that's just the road to normalizing policy. 연준이 이미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 4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연준 내에서도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클리블랜드와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연속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속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부가 600km 시점부터 재도약했고 240km를 강하게 선해 기동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해 기동은 진로를 바꾸며 날아가는 것으로 요격 미사일 회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측 주장대로라면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일 시험 발사 때보다 약 300km를 더 날아간 셈입니다. 김 위원장 참관 모습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참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김여정 국무위원도 무기 시험 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략적인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성과를 계속 쟁취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자신의 국방력 성과를 대내외 과시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중포석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첫 번째의 성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핵무력 고도화 수준을 과시하는 측면,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표현해 실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핵심 과업으로 천명한 군 정찰 위성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산업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 시간에는 지금 1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모두 발언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뵙고 싶었던 우리 송경식 회장님 그리고 한국경총의 임원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마침 이제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성취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경총의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나눌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고요. 저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가 구성원 상호 간에 공정한 룰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민생인데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 국민에는 당연히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민생의 가장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에는 역시 기업이 있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또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기업인들은 또 기업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또 정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 관계로 많이 묘사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있을 수 없고 또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 이제 전환 성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제적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 또 정부의 지도력도 있지만 그 속에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희생, 헌신이 큰 토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내야 되고 그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또 이겨내야 될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뭐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19로 이제 표현되는 주기적인 팬데믹들도 아마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매우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환경들 자체가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인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겪는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회장님 말씀처럼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 부담을 기업만, 현장의 시장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할 수 있고 또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시장만 또는 기업만이 이 부담을 끌어안게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나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여기에 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해줘야 된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업과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아마 과학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 R&D나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지만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의 것들 예를 들면 뭐 수익이 없는 기초과학 투자, 연구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열심히 또 교육 혁신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꼭 필요하긴 한데 소위 전략 기술에 가는 것들이겠죠. 꼭 필요하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사실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경총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규제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 그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관료들이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자꾸 다 금지하고 또 막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곧 권력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행사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뭐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시장 지배력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다 철폐 또 완화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문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이거는 뭐 해야 될 일, 저건 하면 안 될 일, 이게 다 판단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제안해서 요거만 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전문 지식이나 이 현장의 상황 판단을 사실은 이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중에 이제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경총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사실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어느 회사에서 지금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무슨 뭐가 무너져가지고 뭐 누가 뭐 고립이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가장 중요한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엄격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부당하게 또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지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그 양자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의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이제 경영 지인의 또는 오너의 이제 선의에 의해서 윤리 경영이나 뭐 환경 경영 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경제 질서 속에서 좀 배제될 위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있을 수 없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이 규제 관련 발언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규제가 효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방적인 규제보다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더 뉴스 2부 전국 대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네, 또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닷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말 춥더라고요. 서울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3도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까지 발령됐는데요. 한낮인 지금도 서울은 영하 5.5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눈도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다시 눈이 강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해안에도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도 강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광주 1도가 예상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금요일까지 사흘 정도 더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후보들 간 비전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혹은 가족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 소식에 야당은 일제 공격에 들어갔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 녹취가 곧 공개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 파장도 주목됩니다. 네, 잠시 뒤에 전국 대담에서 여야 의견 들어보죠.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